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이 보험 관련 전문 기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바로 어제,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이제 좀 소개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고 그냥 이제 업계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셨기에 또 제가 이제 해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뉴스포트의 이제 여지훈 기자님인데 바로 이제 5월 16일 뭐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 이제 17일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5월 16일로 되어 있어서 가장 큰 제목은 이제 금감원 CSM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제 점점점하고 회계 전문가 이제 어디 이제 그것도 인터뷰를 하셨겠죠. 의미 없다. 뭐 저도 뭐 동조하고요. 소제목으로 IFRS 17은 원칙주의 회계, 그러니까 principle based죠. 가이드라인 제시는 원칙 깨는 일. 예. 이제 원칙을 깬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기준서는 2017년에 나오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좀 일부 내용 뭐 구체적인 것들이 좀 개정이 됐었는데 그거의 자체에도 이제 기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ISB에서도 자체적으로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원칙을 깨는 일이라기보다는 ISB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뭐 또 가이드라인을 만드냐. 근데 의미는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우리 왜 룰 베이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킥스를 봐도 뭐 무슨 개수 해가지고 막 산업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막 어떤 때는 뭐 소수 몇 개짜리까지 쭉 돼 있더라고. 이제 그런 차원의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ISB에서 나온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뭐 숫자 들어가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막 우리 실무의 어떤 뒤안길까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사유하는 이걸 해석하는 적용하는 이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성문법 체계냐 이제 뭐 그냥 판례 가지고 하느냐 뭐 이런 법 체계도 사실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서로 그런 예제가 이제 부합되는 예제 같긴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또 이제 이렇게 코테이션을 하셨어요. 이제 의견을 구해가지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각 보험사가 IFRS 17 도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10년 그렇죠. 뭐그 전까지 보면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 이제 5월 초나 4월 말에 이제 다른 어떤 뭐 하여튼 뭐 레거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터넷 이런 그 신문 보험 관련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다들 결과를 보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게 뭐지? 그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 뭐 동굴 속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얘기 나오지만 예상과 너무 달랐다. 무슨 예상과 너무 다른 거죠? 그 벤치마크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나올 거고 또 이제 또 하나 그 코트는 일부 보험사에서 기초 과정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경험 통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기초 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어요. 끝단의 손익을 입맛대로 뽑아내기 위해 앞단의 기초 과정을 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센 얘기죠. 저는 뭐 더 세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정확한 기초 과정이란 뭘까요? 경험 통계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험 통계를 가지고 뭔가 하여튼 애그리게이트 해내고 뭐 다이그노스틱스 만들어내고 하여튼 뭐 어널리시스 그 결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어느 그 산업이나 다 있지만 액츄얼 사이언스 실무에서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회사 내에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한 기초 과정이다. 이게 참 말이 기초 과정이 과연 정확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죠. 또 하나 이제 부연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는 이상한 용어를 쓰죠. best estimate. 이게 이제 IA에서 나온 IAA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에서 나온 모노그래프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보면 그 어펜딕스 2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몇십 년 전에 누가 이제 쓴 거를 인용해 가지고 그 책이 이제 딜로이트의 어떤 글로벌 액츄리얼 프랙티스 리더들이 쓴 건데 과연 베스트가 뭐냐 이거죠. 정확한 게 뭐냐. 기준서에 이제 결론에 근거해 봐도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 에스티메이트죠. Estimate of future cash flow인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추정한 게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 내가 일을 잘못했네. 꼭 내가 뭐 100이라 그랬는데 100이 나와야 정확한 겁니까? 그거는 God only knows예요. 정확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내지는 오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정확하다는 게 과연 뭐고 베스트가 뭐냐 이거죠. 내가 베스트 에포트를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베스트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뭐 다른 그 어떤 그 동영상도 올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학 기반하고 물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채용하고 이제 우리 액츄얼 사이언스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베스트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통계학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또 하나는 minimizing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이제 뭐 likelihood 펑션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모수 추정에 관련된 거고 이제 뭐 미니마이징 민 스퀘어드 에러는 여러분들 리그레션 많이 쓰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라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거지. 내가 베스트 에포트를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앞에 부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끝단의 손익을 입맛대로 뽑아내기 위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리 쪽에 경험이 없거나 뭐 보험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좀 어너러스 컨트랙트 좀 줄이면 안 돼? 뭐 이런 식일 거라든지 그죠?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사실 뭐 손해보험 같으면은 그 케이스 리저브, 케이스 아웃스탠딩이 이제 클레임이 발생한 거에 대한 이제 최종 손해까지 지급될 때 뭐 어느 만큼 그 지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이니셜 에스티메이트인데 이게 이제 클레임 어드저스터들이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계속 그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아예 그냥 부채 금액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입맛대로 많이 뽑아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알파 7이 됐는데도 막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한 손익 이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인풋 변수 내지는 뭐 어썸션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상당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fraudulent manipulation, 네? 분식 회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그 지금의 어떤 그 혼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거에서 기여하는 게 많죠. 그래서 기사를 내가 이제 쭉 요약을 해가지고 다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히려 알파 17 세부 기준에 대해서 기준서가 나와 있는데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원칙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형사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최근 1분기,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 1분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결산 공시라 그럴까, 이거를 지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가 따로 상장된 게 아니고 이제 금융지주로 상장했으니까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다 했고요. 4월 벌써 중하순에 했고, 이제 지금 이제 5월 중순이니까 이제 그 단독으로 상장한 보험회사들은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CSM 이게 혼란이 발생했다. 사실 CSM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 어떤 순이익 이제 이 금액도 많이 이제 기존하고 너무 달라서 이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 좀 정해달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당국도 새로 정할 세부적 기준이 많지 않다는 게 보험회가 회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 이제 좀 인터뷰를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SB는 일단 그 갭을 만든 거예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이거는 어떤 계속기업 수준에서의 그냥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에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나라건 뭐 아니면 어느 주건 이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주체는 그냥 그거를 보고서는 모니터링하고 사용하는 그런 차원의 입장이지 그거를 뭐 따로 들어가서 뭐를 한다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거의 후진국적으로. 후진국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벌브를 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킥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솔벤시 2 그래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감독원, 우리는 FSS 그러고 주로 이제 뭐 영국이나 뭐 어디 선진국은 다 FSA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감독 당국이 감독 주체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좀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선진 어떤 금융감독 시스템은 이게 되게 원시적이니까 이걸 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일이 간섭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 어떤 상품 팔 때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선진국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내가 나 재무 상태하고 재무 성과가 이러니까 나 계속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그 에쿼티 홀더들한테도 안심시키고 나 이 정도 배당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우리 기업이 이러니까 좀 투자해줘. 그러니까 사실 주가도 결정되는 거고 어떤 수익도 결정되는 이런 시장에 근거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솔벤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불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남의 돈을 그냥 가져가잖아요. 그죠? 어떤 랜덤 이벤트에서는 지불한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애드버스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일정 어떤 컨피던스 레벨로 커진다. 뭐 보통 이제 99.5%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리스크 마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감독 주체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킥스를 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의 뭐 RB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감독 주체가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솔벤시 2 안 하고 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어라고 해도 돼요. 일종의 이제 감독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BS만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과연 자본이 충분해? 이렇게 99.55%로 악화됐어도 지불 능력이 있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하게 뭐 유럽에서 만든 솔벤시 2에 따라 가지고 하자. 또 이제 그 인슈런스 캐피털 뭐 스탠다든지 해서 이제 코리안 ICS 해서 이제 킥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FRS 17은 갭이고 어떤 그 온고잉 기준이에요. 계속 기업. 솔벤시 2는 엑싯 기준이에요. 이게 망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준서에서도 IFRS 17은 그거와 다르다. 자꾸 얘기는 해요. 특히 이제 결론의 근거 보면.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그걸 기억을 하세요. 우리말로 청산 기준 뭐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그 M&A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금융 당국이 갭인 IFRS 17에 대해서 예? 자기네가 뭔가를 어디셔널 가이드라인 넣는 거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뭐 빠른 시기에 CSM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어요. 뭐 CSM 말고 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끼워 넣으려고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됩니다. 기준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뭐 숫자가 막 있는 건 아니고 뭐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직접 산출한 할인율 곡선은 홈페이지 게시를 한다. 예, 저도 이거 봤어요. 어느 회사 일 도와주면서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이제 스팟하고 예, 포워드 레이스를 했고 뭐 모델은 이제 뭐 스미스 뭔가 스미스 윌슨인가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내놨어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는 좀 고쳐져야 돼요. 왜 이 일드 커브를 이거를 감독 당국이 줍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하고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 수익률 곡선은 마켓 컨시스턴트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금융 감독 당국이나 어느 외부 뭐 레이팅 에이전시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하여튼 우리 회사에 리스크 프리에서 뭐왜 바텀업 탑다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제 리스크 프리에 기반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마켓 컨시스턴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뭐 과거 몇 개년을 보니까 이렇게 높아. 그래서 할인율을 높이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격 경쟁력이나 뭘 위해서 이렇게 회사가 어떤 투자한 그런 그 성과에 따라서 엔티티 스페시픽하게 기업마다 하면 안 돼요. 이거 자체는 마켓 컨시스턴트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IFRS 9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투자 관련된 쪽은 아실 거고 은행은 이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험사는 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원가 기준으로 할인율이 뭐 기간 관계없이 쭉 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기준서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엔티티 스페시픽 이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기타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뭐 옛날 기준으로 일이 그냥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회사하고 규모가 그다음에 중소에 있는 회사하고 과연 예? 어떤 뭐 꼭 그 마켓 쉐어가 그 다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빈도 심도 그죠? 어느 정도의 클레임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뭐 보험 금액은 손해액은 얼마나 나가는지 이 부분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뭐 그거를 뭐 참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업마다 이거는 자기가 이런 어떤 재무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기업 고유의 자기 본인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기밀상이고 그거를 기준서에서는 이제 엔티티 스페시픽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수익률 곡선 자체도 회사가 이제 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장에서의 어떤 베리어블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내가 그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코노믹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꼭 이제 일드 커브만이 아니고 뭐 스탑 관련된 거 뭐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풀 세트로 나중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경험 조정하고 이제 CSM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기준서를 조금 인용하려고요. 계속 말만 하니까 좀. 그래서 이 기자분이 이거 쓰실 때도 제가 조금 이제 조정을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예실차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예실차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예정 실제 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기준서에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기준서에서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죠. experience adjustment. 그래서 뭐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경험 조정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뭐 말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뭐 expected하고 이제 actual하고 차이다 이러니까 이제 예정 실제 차 뭐 실제 차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준서에서 이야기하고 또 결론을 근거해서 이제 확실히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아니고 이 부분에 이제 큰 거는 그냥 현금흐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캐시 인플로우 보험료, 그다음에 캐시 아웃플로우 해가지고 뭐 보험금, 뭐 사업비 두 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present value 현가가 아니고 근데 보험료 부분이 내가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차이가 있다 이거는 only exception이에요. experience adjustment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제 CSM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 이제 보험금하고 사업비 이제 cash outflow 현금 유출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경험 조정으로서 내가 이제 기간이 딱 그 previous reporting 기간, 그 기간에 이제 딱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경험 조정으로 해가지고 바로 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past and current service라 그래서 과거, 현재 그 서비스 이미 제공한 거예요. 이 서비스는 뭐냐면 인슈런스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거와 하여튼 재반 관련 이 과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익으로 바로 인식한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료 차이는 CSM 조정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 내가 예상된 것보다 보험료가 덜 들어왔어. 그러면은 CSM에 가서 차감을 하는 거고 예상보다 보험료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CSM에 애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SM 자체를 재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CS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미 내가 이제 정해진 보험료 수준에서 계약을 이제 다수를 제가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초 시점의 CSM은 이제 에스티메이트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계속 그걸 캐링 포워드라고 하는데 계속 오면서 아 CSM을 이런 걸로 해서 조정하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료 차이인 거예요. 현금 유입 차이는 그거는 경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으로 하지 말고 CSM에 조정해라. 그러면 이제 결론의 근거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보험료는 by definition 내가 미래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싱글 프리미엄이건 뭐 애뉴얼 프리미엄이건 뭐 분기로 내건 월로 내건 상관없이 이거는 퓨처 서비스에 대한 내가 개런티하는 차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퓨처 서비스와 관련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이제 그 강한 거죠. 그래서 CSM을 재평가한다. 물론 뭐 이제 그 뭐 modified retrospective니까 그때를 최초 시점으로 보고 하여튼 CSM을 계산해서 끌고 왔을 거고 2021년도 말까지 그리고 2022년도도 IFRS 4하고 병행해서 이제 쭉 끌고 왔다. 이걸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최초 인식 시점, 모디파이드 된 시점부터 2021년도까지. 그 다음에 2022년 말까지. 이걸 과연 제대로 오디트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제 했다라는 과정하에 그걸 재평가한다. 그러면 나도 agree. 근데 그걸 당국이 제재한다. 뭐 제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업이 죽어나가요. 잘못하면은. 그 시장에서 외면당한다고 꼭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외면당한다고요. 주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에쿼티 홀더들이 막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솔벤시가 문제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공시가 되면서 시장에서 설득력을 잃어가서 잘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위기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금융당국이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바다. 예, 이거는 재무제표상에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기준서에서도 명확하다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에서의 리소스를 어떻게 잘 내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의 평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악화돼서 이거 솔벤시까지 문제가 된다. 이건 지급 여력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BC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 그때는 막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야 내 돈 내놔 이랬을 때까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지금은 룰 베이스지만 선진국 보면 이제 내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99.5%일로 해서 내가 과연 그 미니멈 리카드 캐피탈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이제 감독 당국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거는 시장 기준이니까 엔티티 스페시픽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위협받으면 그때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를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이제 그, 그 지급 여력이 돌아오도록, 그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회사를 그렇게 이제 금감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관리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빨리 결단을 해서 엑시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 부채를 쪼개가지고 딴 회사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 회사가 나 살 의향이 있다 그러면 파는 거죠. 외국 자본이 됐건 국내 회사가 됐건. 그래서 이제 요 경험 조정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해서 좀 그 돼 있는 부분을 볼게요. 근데 일단은 요게 그 이거는 이제 적용 지침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CSM이 계속 캐리 포워드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니셜 레코니션 시점에 측정돼 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뭐 이제 앞에 뭐 직접 그 참가 특성 없는 거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뭐 그냥 이해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CSM이 조정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캐리 포워드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보험료, 예? 어떤 기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받은 보험료로부터의 경험 조정이에요. 물론 이제 그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 자체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그냥 인슈런스 액퀴지션 캐시 플로우인데 뭐 여기에 뭐 하여튼 관련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 우리로 치면은 뭐 신계약비가 될까요? 뭐 커미션도 들어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영업 조직 비용도 들어가고,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게다가 프리미엄 베이스 텍스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그거에 평가, 그죠?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평가한 거니까 요 부분은 이제 그 뒤에서 제가 익스페리언스 어저스먼트 얘기하겠지만은 보험료 관련된 부분은 CSM 금액을 변동시킨다. 이제 LRC에 관련해서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 경계까지 남아있는 부분, 남아있는 기간이죠. 리메이닝 커버리지에서 다시 항상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서브시퀀 매저먼트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의 평가, 추정치, 그러니까 빌딩블록 1, 2 합한 거죠. LRC는 아닙니다. LRC 관련된 거. 이 부분에서 이제 변동이 있을 때, 요거는 보통 estimate adjustment인데 하여튼 추정치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investment component도 이제 그 순금액 자체는 이제 IFRS 9으로 넘어가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같이 넣어가지고 있다는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의 어떤 그 차액의 형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정도 인벤션 컴포넌트 금액이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나간 부분하고의 차이 이 부분은 이제 세세에 반영을 해주고 절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금액이 맞아가지고 옵셋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이제 형가. 그 다음에 이제 RA 이게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빌딩 블록 1 플러스 2의 추정치가 변동했을 때 CSM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빌딩 블록 3인 RA도 재측정을 해야 돼요. 남아있는 리메이닝 그 커버리지 피리어드에 대해서 그 부분이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그것도 CSM에 반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익스비트 100번, 101번 공시에 그거 설명할 때 이제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 지침에서는 이제 이렇게 글자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CSM을 조정하지 않는 거, 예, 기호수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인데 왜 조정을 안 하냐면 퓨처 서비스와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과거 이렇게 딱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빌딩 블록 2 변동분 이 부분 자체도 그 컨트랙처 그러니까 CSM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C 있죠? 네, 요거는 그러니까 past and current service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최초 인식 시점부터 지금 보호기한 지나온 요 시점에 발생한 클레임에서 나오는 그 이행 현금으로 요것도 다시 재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거기 발생했어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이행 현금으로 추정하는데 얘는 이미 지나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CSM에 반영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이제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내가 예상했던 거에서의 experience adjustment, 그죠? 예외는 except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96A는 뭐냐면 보험료 얘기예요. 그 부분은 CSM에 반영 안 하고 예, 바로 빠진다. 요게 뭐 아까 기사에서 얘기한 그 예실차 하시는 게 이제 experience adjustment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약간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는 이제 결론의 근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experience adjustment를 이제 그 ISB에서 어떻게 과연 define을 했느냐. A번 보시면은 프리미엄을 내가 그 받은 거, receipt는 이제 내가 received 프리미엄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아까 그 적용 지침에서 얘기했듯이 뭐 신계약비나 뭐 프리미엄 텍스까지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정도 내가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actual cash flow 그죠? 실제 받은 거하고의 차이 이것도 경험 조정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차이가 뭐냐? incurred claim and expenses 그죠? 발생한 클레임에서 나가는 보험금 손해보험에서는 지급 손해 그죠? 그 두 부분이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지출될 줄 알았는데 실제 지출된 거 금액이에요. present value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에요. 금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experience adjustment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예외라고 이제 보험료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래 그 LRC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LRS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 이 익스피리언스 어드저스먼트를 이렇게 디파인 하면서 이거는 이제 현재나 과거 서비스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반면에 그 어떤 일반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에서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은 바로 어떤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IFRS 17에서는 항상 계약의 경계 내지는 서비스 그 끝까지 다시 계속 보호기한 말마다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계속 재측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경험 조정이라고 하는 거, 프리미엄하고 관련된, 특히 프리미엄 그 수치하고 관련된 그런 경험 조정, 그죠? 미래 커버리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어떤 그 담보의 제공, 이거는 이런 일반 룰에 대해서는 exception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된 것들은 current, 그리고 past service와 관련된 거고, 미래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어떤 future service하고 관련된 그건데, 프리미엄은 과거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예상된 거에 비해서 실제 들어온 보험료 이런 거는 이제 current, past service지만 요 보험료 부분은 이제 예외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기준 적용 지침에서 경험 조정 이 부분은 보험료는 예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좀그 보완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애드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 이제 4, 5년간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CSM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계약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뭐 월 단위로 배출을 하겠지만은 들어온 시점에서 바로 측정을 해야 돼요. 이미 이제 보험료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트랜지션 할 때에는 이제 뭐 2년, 뭐 3년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최초 이식 시점처럼 그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RCB에서 기준서 발간과 동일하게 나온 그 예제를 보면은 이제 물론 간단한 어떤 팩트 패턴, 그죠? 간단한 가정이긴 하지만 이 전 내가 계약 연기 기간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보험사의 향후 손익이 IFRS 17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 만들고 나니까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저지멘탈한 영역은 있습니다. 뭐 최초에 내가 CSM 그 이후에도 왜 CSM은 계속 그 이제 어드저스먼트가 되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것들로 그러면은 어드저스먼트가 되고 나면 다시 그 내가 기간 동안에 어떤 이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도 어드저스먼트 하고 나서 이익으로 인식하고 또 다시 금액이 변동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되어져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실제 내가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원칙만 얘기했어요. 이런 거는 내가 그 예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remaining 그 이제 커버리지 피리어드하고 계약 연계 남아 있는 그리고 베네핏 어마운트를 기준으로 해라. 이게 되게 그 생명보험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베네핏 어마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담보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금액인데 손해보험으로 해석을 하면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얼마나 최종 손해까지 갔을 때 지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추정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배분을 했어요. 배분을 했는데 전체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게 벤치마크였어요. 제가 이제 유럽 쪽에 뭐 한 회사하고 이제 할 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FRS 4, IFRS 7 이전을 IFRS 4라고 한다면 IFRS 4로 했을 때와 IFRS 17으로 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럼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은 내가 배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IFRS 4하고 다른가 이렇게 이제 그 하면서 그 도입을 해왔어요. 그 질문을 받고 얘기하고 이런 게 뭐 벌써 한 1년 반, 2년 전이니까 유럽에 있는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기준만 내가 바꿨을 뿐이에요. IFRS 4에서 17. 액츄얼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물론 뭐 내가 그동안에 뭐 어떤 노력을 했다. 뭐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준 바꿨다고 예상되는 어떤 2023년, 2024년, 뭐 2025년 이익이 뭐 이건 너무 내가 심하게 썼는데 한 두 배에서 물론 이제 두 배보다 안 되는 회사들도 많죠.
어떤 회사는 2배에서 막 4배까지 이렇게 어떤 단기 순이익이 부풀려지는 거는 보험사들이 기준서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거고 또 이 기준서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험계약 부채 측정 인식 방법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뭐 1980, 뭐 7년, 뭐 아니 97년 뭐 생각하면은 거의 30년 이상 막 이게 골방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 강나라 대표들하고 게다가 이제 그 전문가들 뭐 하여튼 CPA 그다음에 이제 액추리를 고용해가 스텝으로 고용을 해서 또 계속 뭐 공청회 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또 초안 보내내고 또 질문 받고 다시 논의하고 이런 30년 이상 걸려가지고 만든 건데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또 뭐 금융당국이 뭘 따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부 기준에 대한 업계 요청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준서의 또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기준 요청에 앞서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원칙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직접 했던 분들은 나 기준서 충분히 봤다. 다 거기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산 방법을 제가 직접 가서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걸 들어보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기준서만이 아니라 적용 지침, 결론의 근거, 그 다음에 또 illustrative example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뭐 몇 년간 이제 계리사회에서도 많은 업계분들 회의에 참석하고 뭐 이랬지만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에라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감원 말아보고 옛날처럼 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서에 이미 충분히 있다. 그거를 계리적인 어떤 프로페셔널 프랙티스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경험이 이천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걸 만든 애들은 벌써 2016년도 솔벤시 2 내부 모형 인터널 모델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리적으로 10여 년 이상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해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구축 초기 단계부터 쭉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봤고 외국에서 일하면서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그 내부 모형을 구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 한국의 어떤 수준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조금 생략을 했는데 이제 CSM은 미래에 얻을 것 수출형되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자꾸 CSM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대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CSM이 최초 측정해서 배분하고 다시 또 기간 지나고 나서 서브시컨 매저먼트 할 때 CSM이 조정되고 나서 이익으로 떨구고 다시 재조정하고 그죠? 미래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RA는요. RA도 최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행현금으로 현금으로 포함돼가지고 CSM으로 물론 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험 조정도 추정되면은 얘도 배분해야 돼요. 얘는 배분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매하게 risk released pattern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한 동영상에서 그 예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그 배분율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예제를 얘기했죠. ISB가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걸 제가 그대로 엑셀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측정을 하고 그런데 보호기간이 경과되면서 RA도 내가 이렇게 배분된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익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CSM하고 약간 다른 게뭐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까지 RA는 이미 배분한 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익으로 인식해요. CSM은 아니에요. 배분을 했어도 CSM이 변동되면 또 다시 그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 디테일이고, 하여튼, RA도 내가 미래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익으로 포함돼요. 물론 이 과정은 내가 애초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인 보험료에 위험 조정을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IFRS 17에서 하는 것처럼, 측정하는 것처럼, 최초 인식 시점에 뭐, 가짜 어떤 계약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가 막 시나리오 테스팅을 하는 거죠. 뭐, 애드버스 시나리오도 태우고, 뭐, 이가 변경됐을 때, 뭐, 이랬을 때까지 해가지고, RA를 넣었다고 쳐요. 그런 가정 아래 이것도 미래 이익으로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SM이 이만큼입니다. 우리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CSM 플러스 RA까지 해야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이제 RA가 이행 현금 흐름에 들어가면서 이제 CSM이 최초에 측정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지만 이제 보호 기간이 지날수록 이미 이제 따로따로 논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래 이익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 RA 추정치 부분도 들어가야 돼요. 물론 보험료는 안 해놓고 이제 이익으로 간다는 거는 또 이제 차이로 나타나겠지만 그거 하나는 이제 제가 너무 CSM 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업계는 뭐 4월 말서부터 이제 계속 젊은 기자분들이 이제 아주 날카롭게 막 지적들을 하시는데 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대요.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거는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했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험사마다 너무나 그 가정을 제각각으로 했대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손익과 재무 상태의 회사 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던 걸 뭐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IFRS4 기준으로 했던 때하고 너무 순위가 달라서 그런가? 그래서 불가능한 건가? 예, 뭐 그러면은 제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난해 결산 공시, 그러니까 2022년도죠. 그거는 이제 이미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공시를 한 거니까 신부제도 IFRS4가 IFRS17 하에 두 개 거를 이제 동시에 비교해 봤더니 괴리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그 전에 생각은 뭐였죠? 뭐, 이 말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과 비교해서 비슷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요거,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ISB에서 기준서 나온과 동시에, 그 이펙트 어널리시스 그래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현금 뭐 유출 유입이 들어오고 뭐 사업비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이제 그 PDF로 나온 그 파일에서는 요런 식으로만 정의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IFRS 4 기준으로 나오고 IFRS 17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비교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정리가 됐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기준서 공시에 100번, 101번으로 해서 숫자를 똑같이 맞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나온 숫자가 여기 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익스비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제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부분이 이제 그거 가져온 거예요. IFRS4. 나는 이제 IFRS4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그렸어요. 이렇게. 요거가 IFRS4, 요가 IFRS 17. 좀 화면을 좀 줄여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IFRS4에서는 일단 요 계약 그룹만 본 거니까 이게 뭐 천 건이 됐건 만 건이 됐건 일단 내가 같은 GOC라 그래가지고 이제 4년짜리야. 그래서 4년짜리를 한번 해봤단 말이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IFRS4, 17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 해당되는 보고 기간의 단기 이익이 이거 이제 너너너로 쓰니까 요것이 이제 IFRS4고 요게 IFRS 17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초기에 이익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확 좀 다운돼 가지고 이만큼 내려가죠. 근데 IFRS 17은 이렇게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바로 내가 시행하고 나서 1년
딱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미래에 한 뭐 몇 개 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그 기준서 자체는 바로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죠. 요게 이제 CSM을 내가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RA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리스크 릴리즈 패턴에 따라서 배분됐는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experience adjustment는 없다는 가정이었고 estimate adjustment 그러니까 미래 어떤 LRC future service 관련한 어떤 추정 자체도 변동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태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제 교육을 했는데 요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분이 쓰셨을 때 제가 어그리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하는 그 조정도 차이, 그죠?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2022년도 말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연 단기 순이 규모로 해가지고 업계 순위를 매겨봤는데 그거하고 너무 달라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요 원인을 적용한 계리적 가정이 제각각이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런 어떤 그 판단 없이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계리적 가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제가 예를 든 게 빈도 심도 아니에요. 그죠? 빈도 심도는 제각각이어야 돼요. 그죠? 예, 뭐, 마켓쉐어 30% 되는 회사하고 마켓쉐어 5% 되는 회사하고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엔티티 스페시픽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각각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 좀 객관적으로 안 하고 상당히 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규모를 이만큼 나는 불리기 위해서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죠. 뒤로 가서 막 매니플레이션을 했다. 뭐 그런 의미인 건 알겠는데 회사마다 가정은 같으면 안 돼. 같을 수가 없죠. 제가 뭐 꼭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내추럴리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꼭 규모의 경제 얘기만이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죠. 경영진이 다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구 제도 이제 알파리스4와 세븐틴 하에 결산 결과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잘못 구축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이제 기억이 나요. 계리사회에서 이제 그 알파리 세븐틴 관련한 회의 체계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1년 만 2년 전에 처음 막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왜 이렇게 많지? 이것도 이렇게 배분해 보니까 또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 회사 보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 얻어 보니까 대강 뭐 비슷하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용어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한 1년 전에 정신승리 그래가지고 우리 뭐 대강 비슷하게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매매 회사 기준으로 이제 지금 1, 4분기 되면서 2022년도 말의 결과, 그 다음에 2023년도 1, 4분기 지나오는데 또 숫자가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제가 이제 이 기자분이 아마 이제 통계를 얻어서 한 것 같아요. 2022년도 기준. 그러니까 알파리스 4 기준의 순이익 기준 2위인 DB손보가 알파리스 17 적용 시 2022년도 말입니다. 이때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오히려 DB손보가 삼성화재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승률을 보면 여기는 1조 1140억에서 1조 4700, 그죠? 한 3600억 증가했어요. 이것도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니비손보는 9800억, 1조 좀 안 됐다가 1조 6천. 와, 이거는 2배 조금 안 되지만 엄청나게, 그죠? 와, 더 많았다. 2022년도 얘기예요. 생보업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생명이 6,167억에서 알파이 세븐틴시 1조 2,200, 거의 2배죠. 근데 하나생명은 3,543억인데 얼마요? 1조 223억. 이거는 뭐 4배까지는 안 돼도 가까이 되죠. 쫓아왔대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에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런 숫자 보기 전에부터 그죠? 1, 4분기 뭐 2, 4분기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뭔가 비교해가지고 아이파리스와 세븐틴 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왜 이렇게 크지?
라고 하면 벌써 퀘스천 마크를 그때부터 붙였어야 돼요. 아,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간다.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 있는 글로벌 회사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드 사인이 같다고요. 특히 이제 손해보험 쪽 관련해서 차이가 크다. 이 정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글로벌리 뭐 엄청나게 큰 회사니까 그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딱 벤치마크로 이게 적어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용인되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죠. 그것도 이제 그 작년 뭐 1년 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내 보험사의 이 장부 가치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기자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했겠죠. 상장자 중심으로. 그래서 금융당국도 진화에 나섰대. 제가 봤을 때는 진화 불가능. 예, 금융당국이 뭘 해서 진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랬죠. 뭐 딱 갭으로 기준서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 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아무리 뭐 해설서 나와도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그냥 문장적인 해석.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actuarial practice 차원으로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일 바로 따끈따끈하죠. CFO들 불러가지고 이제 아마 부원장께서 한번 부른 것 같아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해지, 보험 해약률,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 그 다른 분들 기사에서는 이제 CSM을 뭐 대체하든 보완하든 뭔가 비교 가능한 지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요새 이제 포커스가 이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어떤 그런 담보들 실손 의료 담보들이 이제 뭐 한 30년 이상 팔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손해가 나는 담보들이 많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QIS라고 이제 미래 이제 작년부터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니까 미래는 다 이익이나 그러니까 이게 손해율 가정을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이제 해양률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좀 회사에 좋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부 기준을 마련한대요. 이거는 정말 컴온. 이거는 actuarial practice예요. 이걸 뭐 금감원이 뭘 또 기준을 만듭니까? 이거는 IFRS 17 기준서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예? 액츄리얼 프랙티스에 대한 기준을 뭘 또 룰 베이스로 만들라 그래요. 계리사회에서 뭐, 계리적 뭐 최적 가정 어쩌고 저는 최적이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최적이냐, 베스트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ML이나 mean squared error, 뭐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기준서에서는 이제 그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꾸 기준서를 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어드저스트 했지만 이제 현금흐름 쪽 가서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알고 오시면 되게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이걸 미리 제가 이제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뭐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이게 기준서에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거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죠? 업계도 좋아하는 금감원 얘기하는 가이드라인 얘기하는데 unbiased. 그 다음에는 이제 market, 뭐 non-market variable, current estimate.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좀 unbiased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서에서 제가 동호 반복이라 그랬죠. expected value 괄호해 놓고 probability, weighted, mean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렇게
expected value or probability weighted mean 너무나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거 가지고 뭐 호주는 제가 central estimate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리고 best estimate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거를 하도 그냥 일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동호반복식으로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그럼 봅시다. 이게 하여튼 여기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이에요. 그죠? 미래 발생 가능한 결과 그거의 전체 full이라는 거는 모든 걸 커버하는 그런 범위의 거를 하라 이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unbiased estimate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출발점, 미래 현금흐름 어떤 추정치를 위한 출발점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미래에 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다 반영하는 그런 시나리오 레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 테스팅 하면은 내가 뭐 10,000번을 돌린다, 뭐 50,000번, 100,000번을 돌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저런 풀 레인지의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거죠. 게다가 each 시나리오 이게 이제 원래 표현은 이제 시나리오에서의 어떤 그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 그렇게 많이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range of scenarios 얘기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realization인 거죠. 5만 개면은 5만 개 각각의 거, 그죠?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아웃컴에서 현금 흐름이 언제, 어느 만큼의 금액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죠? specifies the amount and timing이죠, 그죠? 그것까지 해야 돼요. 네. 10,000번이면 10,000번, 50,000번이면 50,000번. 그리고 또 각각의 그 아웃컴에 대해서 estimated probability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probability weighted mean이 나올 거 아니에요. expected value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cash flow 내가 full range로 만든 시나리오가 각각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weighted by estimate probability라는 거는 그 추정한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빌딩 블록 1, 2 되는 거죠. 디스카운트 되기 전에 먼저 요거를 할 수 있죠. 빌딩 블록 1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는 먼저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 먼저 이제 그 풀레인지 아웃컴 그리고 각각에 대한 그 프로빌리티도 추정했으니까 그거를 곱해서 일단 프로빌리티 웨이티드 민을 내고 또 각각에 대해서 이게 현금 흐름이 뭐 인플로우가 됐든 아웃플로우가 됐든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정해진 어떤 일드 커브 시나리오 따에서 된 그 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디스카운트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바로 expected present value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걸 unbiased estimate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게 기준서의 원칙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되게 자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unbiasedness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 most likely outcome, likelihood 제가 그랬죠, likely 가장 이게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mode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more likely than not outcome. 이게 이제 더 발생 확률이 높은 거. 사전 찾아보니까 저도 이걸 뭐 10중 8구 얘기하는데 하여튼 비슷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그 계산한 결과 디터미니스틱하게 요게 아마 그 가장 나타날 확률이 높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future cash flow. 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자세히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이지만 되게 아주 그 자세하다. 가이드라인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건 뭐 여기서 뭐 이제 reasonable하고 뭐 without undue cost 뭐 필요 이상의 뭐 비용 많이 쓰고 이러지 않는다면은 그죠? 그 reasonable하고 supportable information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뭐 10,000개, 50,000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small
여기 이제 small number of parameters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만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생명보험의 그 정해진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진 부분들은 우리 예전에 보험소학에서도 배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망 같은 경우 그죠? 뭐 term insurance가 됐던 whole life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호기간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그 베르누이가 n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노멀의 approximation 그러니까 normal approximation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normal distribution으로 가정하고 뮤하고 시그마만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추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met confidence interval 몇 퍼센타일 뭐 80%, 90%, 뭐 60% 해가지고 하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능하죠. 로그 노멀도 가능해요. 그리고 겜마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소형보험 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몬테카를로를 쓰지만, 이런 단순한 생명보험의 어떤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진 데에서는 그런 small number of parameters, 모수만 해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노멀 같으면 뮤하고 시그마, 그죠? 뮤 헷, 시그마 헷만 추정하면 되는 거고, 겜마 디스트리뷰션에도 뮤 헷, 베타 헷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최종 손해까지 지급되는 게 길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요 기자분이 쓰신 게 워낙 물론 이제 저한테도 인터뷰를 하셨지만은 되게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 애정을 느끼고 요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오늘 맞추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당신이 과연 제안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막 나서가지고 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막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갭이니까 국제적인 망신 당합니다. 그 국제적인 망신의 주체는 뭐냐? IB가 와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갭인데 왜 FSS가 뭐 얘기하냐? 그거는 하여튼 솔벤시 2 킥스지. 이 부분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게 악화되면, 그죠? 그러면은 꼭 내가 솔벤시 2의 어떤 뭐 99.5 이런 아주 혹독한 시나리오를 제공 안 하더라도 갑자기 뭔가 뭐 단기 손익이 줄어들고 막 마켓 시어가 문제가 생기고 시장에서 인정 못 받고 막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주가 폭락하고 이러는 거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그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이런 그 Supervisory Body, 그 금융 당국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해결책은 무엇이냐? 사실 그거를 저는 이제 액츄리어 그 어떤 밸리데이션 모델, 액츄리어 모델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사 차원에서도 사실 제가 좀 물론 이제 그 한국보험신문에 제가 2년간 그 기고한 것도 있고 또 한경닷컴에 한 11편 정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이슈가 막 이제 불거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일단은 하이 레벨에서 롱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미트럼, 쇼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를 제 나름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이런 검증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양적으로 특히 이제 액츄리어 프로페셔널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 많이 뽑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가 약한 거죠. 대학에 뭐 학부도 없고 딱 하나 있죠. 두 개 있나? 하여튼 그러고 대학원도 뭐 사실 있지만은 유명무실하고 뭐 교리사회 통한 교육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되게 아이팔 17에 대해서 약하고 제가 또 올려놓은 거는 또 너무 어렵다 그러고 젊은 친구들만 보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실질적인 모델 예제들을 제가 알았는데 가장 베이직한 걸로 이걸 지금 단계에서는 출발은 일단 뭐 그 계리적인 검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유튜브 방송도 이제 만들 건데 저도 뭐 이제 계속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또 후속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